그러니까 이 책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 수립, 그두 가지 사건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고, 이 책의 전반부는 주로 3.1운동까지의 과정, 그리고 3.1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루고, 후반부는 3.1운동의 힘을,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세워지는 과정, 그 두 가지 파트가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3.1운동의 전사에는 그럼 뭐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건 이 대동보국단이라는 거예요. 이 대동보국단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인물은 조소왕 선생이죠. 왜 대동보국단이 의미가 있냐면 3.1운동 이전에 최초로 국민 주권 사상을 이제 표명한 그런 공식적인 문서인 거야.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30쪽에 보시면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6일은 즉 오인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네, 뭐 이러죠. 오인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재권 소멸의 시가 민권 발생의 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융희 왕제가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을 말하는 거거든. 순종. 근데 순종이 이제 이른바 당시 이름으로 한일합방 경술국치를 통해서 그 황제의 권리를 일제에 이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 대동보국단은 일제에 이양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거는 융희 황제의 잘못된 판단이고 융희 황제는 자기 권리를 내려놨으니 이제 그거를 우리 인민들이 오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 그 우리 인민들이 그 권리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제 민권의 시대가 열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초로 어떤 주권제민 사상. 우리가 그전에 신권 혹은 이제 왕권이잖아요. 왕의 권리는 신으로 천대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그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넘어온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융희 왕제가 일제의 권한을 넘기면서 그게 민권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소왕이 젊은 시절에 그 기여를 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조소왕 선생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참여해서 이른바 삼민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만드는 데도 되게 중요한 이론가로 참여를 하게 되죠. 이게 뭐 조소왕이냐 박용만이냐 뭐 이런 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초창기 독립운동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상설 그 이준과 함께 그 삼인의 그 파리강화의 대표였던 비밀 밀사로 갔던 이상설 씨 돌아가신 얘기 나오고 이상설 씨가 만약에 안 돌아가시고 계속 살아계셨으면 이승만보다 선배기도 하고 강력한 대안이 됐을 텐데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동보국당 다음에 관심 가질 건 한인사회당이죠. 한인사회당에서 핵심 인물은 누굽니까? 이동희 선생이죠. 이동희 선생. 이동희 선생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당을 만든 이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최초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동희는 이제 구한말 그 조선의 군관 출신이었죠. 조선의 어떤 장교 출신으로 시작해서 한인사회당 사회주의에 이렇게 그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이게 사회주의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회주의자가 돼서 한인사회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동희 선생에 대한 얘기는 뒤에도 쭉 계속 임시정부 때도 계속 나오는데 이동희와 함께 주의해야 될 사람은 문창범이죠. 같이 이제 그 연해주의 지방에서 활동했지만 이동희가 약간 진보적인 좌파 쪽에 기운 사람이라면 문창범은 그 러시아 연해주의 지방에서 활동한 사람 중에 우파 쪽에 기울었던 사람. 그래서 이제 이동희와 문창범이 그 연해주 지방의 이른바 대한국민의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좌파 우파에서 서로 라이벌 관계였다. 이거 하나 머리에 넣어두시고 그게 나중에 상해임시정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한인사회당에서 중요한 인물이 김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독립운동가. 우리 46쪽에 보면 이 김 알렉산드라는 저는 도올 김용옥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굉장히 멋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날 일찌감치 그 러시아로 망명을 갔던 부모 집에서 태어나서 이름도 알렉산드라라는 러시아식 이름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아마 우리나라 조선인 중에 최초의 사회주의자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성으로서 굉장히 맹렬하게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백군과의 그 러시아 내전에 참여해서 포로로 잡히게 되고 그때 이제 이동희는 도망갔는데 김학 알렉산드라는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여자니까 조금 약간 온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판부가 보면 너는 당신은 조선 사람이고 또 여성이니까 모든 걸 인정하고 이웃친다면 석방해 주겠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선처를 베풀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46쪽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 전쟁에서 함께한 수백 명의 조선인은 모두 노동자,
농민, 조선 애국자들이다. 내가 만약 뉘우친다라고 표현을 쓰면 이건 혁명을 배신하고 조선 민족 앞에 죄를 지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죽겠다라고 해서 사형을 그냥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무로 강변의 총살 현장에서 열세 걸음을 걸은 다음 마지막 준수를 했다. 지금 내가 걸은 열세 걸음은 조선의 열세 개 도. 그 당시에는 13도였나 봐요. 조선의 도가 남북 합쳐서 열세 개 도입니다. 조선의 13도 젊은이들이여.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후예들이 조선을 해방시키고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해 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조선 독립 만세, 소비에트 만세, 볼셰비키당 만세라고 외치고 탕 하고 총살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분의 스토리는 저는 이분을 다룬 별도의 웹툰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만화책으로도 보고 그 도올 김용옥 교수의 그 프로그램에서도 영상에서도 봤는데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몽양 여운형이죠. 몽양 여운형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따로 강의를 아예 하나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되 어쨌든 여운형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윌슨이 들고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이게 우리 독립운동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걸 제일 먼저 포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운형이 그 신한청년단이라는 청년당이라고도 하고 단이라고도 하죠. 신한청년당이라는 당시의 어떤 청년정당 이 30대 젊은이들이었죠. 청년정당을 조직해서 거기서 요 기회를 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동년배 중에 가장 영어 실력이 뛰어났던 김규식을 대표로 보내게 되죠. 근데 대표로 보내는 과정에서 김규식이 아니 우리만 가가지고 뭐가 되겠는데 나만 간다고 뭐 사람들이 날 알겠느냐. 조선에서 뭔가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선에서 그러면 다 같이 독립 만세 운동을 벌여보자. 라고 해서 3.1운동의 불씨를 처음 만든 3.1운동이라는 거에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바로 이 몽양 여운형과 김규식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3.1운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그 독립을 그 국민들이 함께 선언한 최초의 사회 계약이 됐고 그게 결국 대한민국 수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몽양 여운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파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산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그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좌우합작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뭐 몽양이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에 한 일이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의 그 폄하도 많이 받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의 기본적인 근거가 됐던 3.1운동, 3.1혁명의 어떤 불씨를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규식이 파리 강화 회의로 가면서 3.1운동 같은 게 필요하다 국내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서 신한청년단 멤버들이 쫙 흩어지죠. 그 몽양은 러시아로 가고 장덕수는 국내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고 3.1운동의 아이디어를 쫙 전국으로 퍼뜨리게 되고 그걸 처음 받았던 게 이제 이렇게 그 일본의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이 일본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만들게 되고 그게 또 국내로 들어오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주 얘기가 나오는데 미주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역시 누굽니까? 안창호와 이승만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승만. 이승만은 참 이게 재밌는 사람인데 그 안창호가 이제 미국의 어떤 사는 사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창호의 활약을 좀 살펴봤잖아요. 안창호가 미국의 어떤 그 이민가 있던 조선인들을 다 규합해서 조선인 국민회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회라는 걸 만들고 사실상 미주 한인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유학생이었던 그 이승만은 이제 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 활동이 이 윌슨이 당시 그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이승만의 대학시절 은사잖아요. 이승만한테 박사학위를 준 사람이고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미주도 그러니까 몽양도 김규식을 대표로 보냈지만 그 대한인국민의 미주 한인들도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조선인 대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내려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영어에 능통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이승만하고 정한경 뭐 이 두 명을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보내려고 보니까 미국 당국에서 비자를 안 내주는 거야. 왜냐면 미국 당국은 그 당시에 일본하고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비자를 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동맹국 식민지 사람들 괜히 일본하고 갈등만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래서 안창호가 캐나다를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캐나다는 가면 안 된다. 간다고 어차피 파리 간다 보장 없다. 그다음에 그러면 미국 사람한테 미국의 할버트 박사라는 사람한테 위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한국 문제를 미국인한테 왜 위임하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윌슨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뭐 윌슨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그건 좋다. 한번 해봐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편지를 써가지고 윌슨한테 그 문서를 청원서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두고 문제가 되는 표현을 넣게 되죠. 뭐냐면 위임 통치 얘기를 넣게 돼요. 위임 통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창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승만의 개인 아이디어로 우리가 여기 보면은 57쪽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두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해서 윌슨에게 이 청원서를 어, 만들어서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제대로 접수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했다라고 막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하면 이퀄 위임 통치라고 하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단재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극력하게 이승만을 비난하는 계기가 되죠. 이승만 저놈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이제 아직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라면서 이제 아니 어떻게 우리 왜 위임 통치를 네 맘대로 동의도 받죠. 네 맘대로 요구 안 하냐라고 해서 이승만이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고 28 독립선언 얘기는 아까 했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광수가 등장, 그 유명한 이광수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광수는 이걸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상해로 넘어와서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독립신문 주필을 하게 되죠. 이때까지는 되게 훌륭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28 독립선언의 내용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또 28 독립선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에 참여했던 사람 많이 죽었어요. 뭐 송계백 씨라든가 이런 분들 조선에 들어와서 손병희한테 전달하고 다시 돌아가서 일본에서 붙잡혀서 옥고를 당해서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이런 분들 살아계셨으면 굉장히 중요한 독립운동의 리더가 되셨을 분인데 그 독립선언 한번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되고 3.1운동으로 넘어오면 아까 이제 몽양 여운형이 상해에서 던진 불씨가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그 불씨를 이어받은 게 이제 손병희였고 손병희가 이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게라고 해가지고 이걸 던진 게 현상윤이 중앙학교라는 게 지금도 개동에 가면 있죠. 중앙고보. 그게 이제 인천 김성수 계열이 세운 학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인천 김성수 계열이 세운 학교에 아까 고하 송진우가 이때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남선, 이런 사람들 다 인천 계열의 그 어떤 인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일본의 이파 독립선언서 나온 걸 보고 야 이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마침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는데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니까 전국적으로 국장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3월 3일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손병희 선생이 이게 황제께서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시는구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장이 일어나 3월 3일이니까 그럼 그 전후에서 3월 3일에 국장의 면세 운동을 하는 건 고종 황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3월 2일은 마침 일요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하는 건 기독교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주일이니까. 그래서 하루 전날인 금요일인 3월 1일에 만세 운동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원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3.1 운동은 천도교, 그러니까 동학의 후예죠. 천도교가 주도해서 한 게 맞습니다. 천도교가 주도해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천도교만 하게 되면 이건 동학운동의 재판이 되는 거니까 대표성을 키우기 위해서 기독교계를 끌어들였고 기독교계는 이제 구원말부터 양성된 이제 이른바 계몽 사상을 가진 이제 그 서구의 어떤 그대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거기에 플러스 만해 한용운 같은 약간 그 또라이 스님들. 사실 그 만해 한용운을 그 일반적인 불교계의 대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당시 불교계는 사실 굉장히 숨죽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용운이라든가 한용운의 친구 한 분 더 있었죠. 이런 분들이 그냥 의협심으로 참여를 한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인 백용성 해서 이 불교계 2명, 그다음에 천도교 많이 하고 기독교 천도교 절반 기독교 절반 불교계 2명 요 정도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3.1 운동의 민족 대표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사실 민족 대표 33인이라는 건 그냥 자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뽑힌 적도 없고 무슨 대표성이 없어요. 전혀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대표로 뭐 선출한 적도 없는데 이 당시 어차피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종교계밖에 없었고 그래서 종교계 대표들이 내가 대표다라고 그냥 자처를 한 거죠. 그렇게 했고 그 첫 선두에 3대 동학교주인 손병희 선생이 쓴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3.1운동의 밤이라는 권보드레 교수가 쓴 책을 보면 3.1운동 당시에 이제 천도교 계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야, 이게 성공해서 조선 임시정부가 조선 독립이 되면 손병희 선생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손병희가 대통령이 되면 천도교가 그러니까 동학이 못 이룬 구한말에 못 이룬 꿈을 이 3.1운동을 통해서 독립국가를 세우면 천도교가 집권한다. 그러면 이 천도교 접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역에서 뭐 도지사도 하고 뭐 군수도 하고 뭐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좀 재밌는 얘기는 그 당시 일제가 그때 3.1운동에 참여해서 막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잡아서 막
다 그 당시 현장에서 죽인 사람도 있지만 잡아와가지고 구속하고 구속했으면 조서를 꾸몄을 거 아니야. 너네 도대체 이거 왜 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마 변명하려고 한 얘기겠지만 우리는 이게 독립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독립이 됐다는 얘기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하고 만세를 부르니까 독립이 됐어?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해외에서 뭐가 결정이 돼가지고 독립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독립이 된 줄 알고 같이 만세를 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경찰 조서에서는 변명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독립하자고 했다 그러면 이제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둘러댔겠지. 근데 어쨌든 일제 조서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뭐 3.1운 만세운동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죠. 가장 중요한 게 최남선. 최남선은 당대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고 조선 제1의 문장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민족 대표로는 안 들어갔지만 내가 선언서를 써보겠다. 왜냐면 이광수와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광수가 28,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를 썼고 그게 또 반응이 좋았으니까 그러면 그 국내에서 하는 3.1 독립선언서는 내가 쓰겠다라고 해서 썼고 거기에 보면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민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죠. 조선의 독립국이라는 건 이제 독립국가를 선포한 거고 자주민이라는 건 스스로 주인이 되는 민중이라는 거니까 이거는 민주주의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조선왕실을 뭐 복귀하겠다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왕조의 신민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자주민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권 재민 사상을 그러니까 독립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3.1운동의 첫 문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헌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계약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문을 가지고 200만 명, 사실 2천만 명 중에 200만 명이면 말이 10분의 1이지 사실상 실제로 운동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우리가 촛불 집회 때 뭐 연인원 1,000만 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그 수준의 어떤 이렇게 그 운동이었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조선인들이 거의 그 심정적으로 지지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거의 전 조선인이 다 같이 참여한 어떤 건국 운동이었다고 보고 사실상의 어떤 사회계약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플리머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필그림들이 이주해 오면서 자기들끼리 그 독립선언 한 거를 되게 사회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3.1 운동이 사회계약인 겁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사회계약을 3.1 운동을 통해서 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문장 자체는 사실은 비폭력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온건한 최남선의 성향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뒤에 보면 공약 3장에서 그 2항에 보면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선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조선독립만세에서 태화관으로 갔던 민족대표 30단위는 딱 발표만 하고 바로 다 자수해갖고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주도해서 파고다 공원에서 지금도 있죠. 그 유명한 파고다 공원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막 만세 열기가 막 뜨겁게 일어나니까 이게 뭐지 해가지고 처음에는 경찰들이 뭐 이런 걸 처음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일본도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군이 개입하면서 야 됐고 빨리 진압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현역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막 총으로 쏘고 칼로 베고 뭐 이런 이제 끔찍한 대학살 그게 이제 대진압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본이 치안을 전국을 다 장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종의 국장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이 선언문이랑 태극기랑 들고 내려가가지고 지방에서 이렇게 또 퍼뜨리게 되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3월 1일에 하고 3월 5일에 하고 몇 군데 하다가 이제 그렇게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났다가 막 이런 소요가 계속 벌어지게 되고 이게 지방으로 쫙 확산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전국을 뒤흡쓰는 아주 거대한 만세운동, 거대한 전국민 운동으로 우리도 이어지게 돼요. 우리도 이제 촛불 집회 2016년 말에 할 때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됐지만 그게 나중에 전국으로 퍼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같이 촛불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그때도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또 제암리에서 학살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 그거를 이제 스코필드 박사라고 하는 그 서양 선교사가 기록을 해가 영상을 찍고 기록을 해서 서양 언론에 알려갖고 일제의 만영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유관순 열사 얘기도 나옵니다. 유관순 열사 얘기는 우리가 그 한거라는 영화를 참고해 보시면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아우 진짜 끔찍하죠. 이게 칼로 이 일제 이놈들은 나 사무라이들이라 이 만세를 외치니까 칼로 한쪽 팔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팔 떨어지니까 다른 쪽 팔로 또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외치니까 또 다른 쪽 팔까지 잘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끔찍한 그 팔을 잘린 소녀 뭐 이런 식의 게 일제 시대에는 그게 우리는 이제
위안부 소녀상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팔 없는 소녀, 이렇게 소녀가 만세를 부르다가 일제에서 칼로 팔이 잘린 그런 상황을 그 3.1운동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학 작품에도 많이 등장하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끔찍한 진압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래도 이게 전 세계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때로는 폭력화해가지고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쭉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잡혀 들어가고 사실 손병희 선생은 그 3대 교주인데 이때가 피크죠. 3.1운동에 민족대표로 참여했다가 실형을 받고 아마 고문을 많이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옥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만약에 살아나오셨으면 이후에 독립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됐을 텐데 그 이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역사에 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3.1운동이 이렇게 지니까 이게 뭐, 야, 이게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전 세계, 우리는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엄청나게 조선인들이 많이 퍼져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만주, 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 뭐 할 것 없이,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이 3.1운동을 이어받는 후속 독립운동이 아주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만세운동이 일어난 에너지를 받아서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우리가 임시정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임시정부를 만드는 이야기로 넘어가죠. 친일파들의 움직임이나 뭐 해외 제국주의 열강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넘어가고 그 임시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뭐 이름뿐이 임시정부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주의 깊어야 될 건 세 군데가 있다는 거죠. 상해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대한국민의회 의회 정부 아까 말한 그 이동희와 문창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의회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한성 임시정부라는 겁니다. 근데 한성 임시정부는 이게 제대로 된 임시정부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벤트, 해프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민족 대표들이 인천 쪽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번 하고 우리 한성에서 임시정부 만들자 해서 지역 대표를 만들어서 대표 대회까지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회도 별거 아니고 그냥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홍진이라든가 뭐 초창기 멤버들은 다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서 상해에 합류해 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은 청년 학생들이 모여갖고 지역 대표라고 해서 대회를 하고 그 명단을 정부 그 명단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해산한 게 다예요. 지금도 그 인사동 그 안국역 쪽에 경복궁역 쪽에 가면 상해 임시정 한성 임시정부 터라고 해가지고 남아 있어요 비석이. 근데 이제 그게 별게 아닌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승만을 집정관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승만을 집정관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집정관이란 표현이 그 이승만이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보기에는 자기 딱 마음에 드는 표현이었던 거지. 그래서 집정관이라는 게 영어 표현으로 바꿀 게 마땅한 게 없으니까 프레지던트로 바꿔서 이게 대통령이다라고 이승만이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자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한성 임시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성 임시정부가 역사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가 이제 상해에서 기래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 이렇게 그 이시영, 이회영 형제라든가 아까 말한 이제 뭐 신익희, 윤현진, 뭐 이광수, 뭐 28 독립운동의 주역이라든가 이런 청년 뭐 원로 할 것 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쫙 이 상해에 모여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신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처음에 구성을 하게 되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이제 몽양 여운형은 처음에 그 상해 임시정부에 불씨를 당겼던 여운형은 이게 정부를 만들면 여기는 보면 영토 주권점이 없다 얘기하지만 그 정부를 만들면 싸움이 난다. 왜냐면 정부를 만들면 대통령이니 총리니 뭐 이런 그럴듯한 직함들을 막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도 나도 그거 하겠다고 파벌 싸움이 일어날 게 뻔하다. 감투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거 분열이 생기다. 그러니까 정부 하지 말고 당으로 하자. 예를 들면 뭐 터키 같은 것도 청년 터키당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당으로 독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독립운동 당을 하자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그 3.1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독립국 이거 선포했다고 때문에 독립국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당이 아니라 정부를 만들고 이름도 몽양은 고려공화국으로 하자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대한제국이었으니까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다음에 황실을 우대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랬더니 아니다 구황실 우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몽양의 의견은 다 기각되고 다른 사람들의 신서구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채택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구성했던 건 국무총리는 이승만으로 하고 내무총장은 안창호, 외무총장이 김규식, 재무총장이 최재형, 그다음에 법무총장이 이시영, 뭐 군무총장이 이동휘,
교통총정의 문창범 이런 식으로 아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이름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다 망라하는 그 종합적인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뭐 내용은 좋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사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상해 임시정부와 그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대한국민의회 이 두 개가 실체를 가진 정부였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고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는 거죠. 상해 임시정부에 명망가들이 모여 있고 대한국민의회 러시아 연해주 쪽엔 실제로 주민들이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몇백만 명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아니 몇백만 명의 조선인들이 사는 곳에 임시정부를 만들어야지. 국민도 없는 곳에 그냥 망명가들끼리 모여서 임시정부 만드는 게 말이 되냐? 사실 이게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해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껏 여기로 모였고 여기에 이제 프랑스 조계라고 해가지고 각국의 외교관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외교 활동이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임시정부 운영을 해야 외교전을 펼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상해에 만들고 싶은데 이 문창범을 중심으로 한 대한국민의회 쪽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싸움이 나다가 결국에는 이 두 개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해결사 구원투수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미국에서 온 도산 안창호 선생이죠. 도산 안창호는 굉장히 유연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협상가였어요. 그래서 안창호가 제시했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좋다. 그러면 상해와 그 러시아의 임시정부 둘 다 해산하고 한성 임시정부안을 받아들이자. 한성 임시정부는 명단만 발표한 정부였지만 한성 임시정부는 국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성 임시정부를 이어받아서 새로 통합 임시정부를 만드는 걸로 하고 그거의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좋다. 그러면 너네도 해서 우리도 해산해가지고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성 임시정부의 집정관이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은 미국에서 나는 상해 임시정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 국무총리도 필요 없고 난 대통령 할래. 그래서 한성 임시정부가 집정관 총재로 했으니까 나는 대통령이야. 라고 해서 대통령 명함을 파가지고 막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골치 아픈데 이것도 이승만을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잖아. 왜냐면 윌슨의 제자였다는데 외교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좋아. 이승만 너 대통령 해. 그래서 국무총리였던 걸 대통령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네, 조각을 하기로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 국민의회 쪽에서 와 보니까 문창범이 와 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는 해산하기로 하고 내려왔더니 상해임시정부에서 사실상 해산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멤버 그대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하겠다고 하고 나는 교통총장을 하래. 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의회 의장이었는데 여기 와서 무슨 교통총장 하라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 이동희는 또 국무총장이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해. 이거 니네 사기친 거야라고 해서 우린 이거 참여 안 해 하고 돌아가 버리는데 이때 문창범의 라이벌이었던 이동희가 나는 남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동희는 러시아에서는 약간 이제 야당이었던 거죠. 소외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기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그럼 이동희 선생이 남으면 국무총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대통령은 이승만 그리고 이승만이 빠져나간 국무총리 자리는 이동희를 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희가 남았으니까 오케이 그럼 러시아 세력도 참여한 셈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한국민의회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동희가 참여한 걸로 해서 통합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이승만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한성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와 상해 임시정부가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리고 원래 내무총장이고 국무총리 대리였던 안창호는 나는 그럼 한성 임시정부가 발표한 노동국 총판 자리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야 한성 임시정부 안을 받아들인 게 합의가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안창호는 여기서 되게 살신성의를 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국무총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맡을 수 있어서 국무총리 자리를 이동희한테 주고 그리고 자기는 내무총장도 내려놓고 한성 임시정부가 발표했던 노동국 총판. 저 노동국 총판이라는 게 뭐야?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안창호가 그 미국에서 했던 활동이 일종의 노동운동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하는 한인 노동자들을 규합해가지고 일종의 자치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노조 지도자였던 거고 그래서 노동국 총판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노동국 총판이라는 약간 한직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도 미국에서 가져온 미국 주민들이 그 당시에 가장 물가가 비쌌던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한인들이 돈을 모아갖고 성금을 만들어줬잖아. 그게 지금으로 치면 몇십억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거금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안창호가 그 돈도 갖고 와서 한 푼도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다 상해임시정부 건물 사는 데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기를 내려놓고 그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안창호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안창호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상해 임시정부는 안창호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의 사타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안창호가 만약에 살아서 해방 이후까지 살아남았으면 아마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제 고문에 의해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안창호 선생이 해방유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일제 시대사를 다 공부해 보면 가장 뛰어난 정치인은 안창호였어요. 가장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뛰어난 정치인, 인품도 좋고 능력치도 뛰어나고 뭐 노선도 발랐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안창호. 두 번째는 이제 여운형 뭐 이 정도인데 이런 분들이 해방 이후에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셨죠.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 이승만은 이때도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를 딱 가지자마자 오케이 잘 됐다. 라고 하면서 구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승만은 상해로 올 생각이 별로 없었죠. 상해에 오는 건 다음 건에 나올 거고 상해에 와서의 좌우 충돌은 다음 건에 다르고 이번 상임정부 수립되는 데까지는 대통령 직함만 받아놓고 상해에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미국에서 구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구미위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명함을 쓰면서 자기 나름의 독립운동을 펼치죠. 뭐 이승만이라고 해서 뭐 자기가 뭐 대단히 그걸 뭐 찾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긴 한 거예요. 외교 활동을 하죠.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미주 주민들이 걷어준 성금이 상임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재원을 딱 자기가 혼자 틀어주죠. 구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미주 주민들이 걷는 재원은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다 쓰겠다. 실제로 상해로 보내준 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 개인 활동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 다니면서 워싱턴 정가를 누비면서 일종의 로비스트로 로비스트로 뭐 밥도 호텔에서 밥도 먹고 미국 정치인들 만나서 인맥 쌓고 뭐 그러는 비용으로 다 썼다는 거야. 자기 개인 활동 비용.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은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도 돈 문제에 있어서 엄청 그 짠돌이 그리고 엄청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김구가 가져온 돈도 쓱 받아내가지고 자기가 개인 활동비를 쓰고 국내에 있는 부호들한테도 다 돈 싹싹 걷어갖고 자기 활동비를 쓰고 이승만이 근데 그렇다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삭취를 하고 뭐 치부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은 한 번도 취직한 적이 없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번 적이 없고 남의 성금으로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슨 돈이 생기면 무조건 자기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강한 그 돈에 대한 집착, 그 재정권에 대한 집착을 임기 독립운동 내내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독립운동계의 골칫거리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독보적인 명망과 윌슨 대통령과의 그런 인연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내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독립운동계의 계륵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안고 가자니 너무 골치 아프고, 이런 활동을 계속 이렇게 이승만이 하게 됩니다. 좀 이승만을 보면 되게 뛰어난 인물이긴 한데 되게 얄미워 하는 짓이고요. 근데 어쨌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건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외교전을 펼치는 내용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오죠. 임시정부는 주로 누구랑 많이 가까웠냐면 중국의 순원하고 가까웠어요. 순원이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잖아요. 그때 군벌 시대였는데 그 남쪽에 있던 순원하고 가까워서 순원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고 중국 쪽에서는. 근데 이제 순원은 그 당시에 큰 돈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임시정부로 승인만 해준 거고. 뭐 그런 정도 상황이죠. 그 마당에 이제 국내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유림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유림들도 3.1운동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민족 대표로는 안 들어갔죠. 제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한을 했는데 그 당시 유림들은 구한말에 그 너무 출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어쨌든 자기들이 왕으로 모셨던 그 황제가 일본하고 합병을 해버렸는데 뭐 자기들이 뭐 하기도 그렇잖아. 그래서 의병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3.1운동은 또 왕권을 부정하고 근데 공화국 만들자는 운동이었잖아요. 왜냐면 자주민이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끼가가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참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막 전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민족 대표라고 해서 종교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유림들이 이거 아차 싶은 거지. 야, 이거 아니 원래 조선은 유림의 나라였는데 독립운동 과정에서 유림은 완전히 뒤로 빠지게 된 거야. 뒷방 늙은이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당시 유림의 지도자였던 곽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곽종석이 그 제자가 심산 김창숙인데 이 김창숙이라는 인물이 지금 성균관대를 만든 분이죠. 지금 성균관대 초대 총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김창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거 자칫하다가는 나중에 역사에 큰 죄인으로 남게 되겠다라고 해서 김창숙을 이 장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계를 그러니까 이게 유림이라 여전히 옛날식으로 장계를 써가지고 이제는 왕이 없으니까 그 파리 강화회의에 그 장계를 보내기를 그냥 그래서 이제 김창숙 선생을 장계로 보내려고 하다가 그게 걸려갖고 유림들이 대거 검거되고 엄청난 탄압을 받고 곽종숙 선생은 옥살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이 김창숙도 나중에 상해로 들어와서 유림 대표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김창수 선생은 해방 이후까지 살아남아갖고 이승만 정권하고도 치열하게 싸우면서 독립 민주화 운동을 하시고 나중에 박정희 정권 초기까지 살아남아서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선의 마지막 선비라고 할 수 있죠. 구한말 마지막 선비고 절조와 어떤 절개와 지조를 지킨 그런 인물이고 성균관대학교를 만드신 분이죠. 김창숙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하이라이트는 몽양이죠. 몽양이 이제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1919년 말에 12월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른바 도쿄 제국의회에서 대연설을 하게 되죠. 그 얘기는 제가 따로 강연을 만들었으니까 거기를 보시되 어쨌든 하라라고 하는 그 우리 데라우치 조선의 초대 총독을 했던 데라우치가 실각하고 나서 3.1운동 때문에 뭐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렇게 가지고 실각하고 나서 하라라고 하는 약간 다소 문민 내각이 들어서면서 약간 말랑말랑한 내각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라 총리가 야, 뭐 조선 사람들 왜 그러는 거야? 좀 어떻게 회유할 방법이 없겠어? 그래갖고 이제 몽양이 임시정부 안에서는 약간 소외돼 있었는데 임시정부에서 별로 잘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몽양이 어쨌든 그 원래 발군의 외교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야 몽양 그 외무부 차장이라며 걔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해. 그래갖고 몽양을 데리고 와서 회유를 해보려고 했는데 몽양이 오히려 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그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 제국 호텔에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어떤 대대적으로 연설하는 500명의 기자를 모아놓고 이걸 연설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로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고 전 세계 외신에 타전되는 그 3.1운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몇 달 뒤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조선 사람들 3.1운동 왜 한 거야? 그랬을 때 이 3.1운동의 명분을 아주 명연설로 명쾌하게 제시를 해서 그걸로 아주 독립운동의 스타로 떠오르게 되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건 공산당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잘 안 가르치는 얘기죠. 한국의 국사나 세계사에서는 이 조선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안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공산주의 독립운동계에서 가장 중요한 초창기 인물은 아까 말한 이동이고 이동희와 라이벌 관계였던 게 문창범이라고 했죠. 문창범은 상해 임시정부를 거부하고 러시아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이때 러시아에서 또다시 적군이 이렇게 백군이 몰락하고 이른바 코민테른 이제 소련 세력이 다시 장악을 하면서 그 약간 우파 성향이었던 문창범의 대한국민의회가 되게 약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치가 아파졌고 오히려 한인사회당을 만든 이동민은 이때 아주 대활약을 하면서 조선 어떤 사회주의의 대표로 막 레닌도 만나고 레닌한테도 대표를 보내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레닌은 수노는 사실은 임시정부 같은 거기 때문에 돈이 없었지만 레닌은 아예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돈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몇십만 루블, 그 당시 돈으로 몇백만 루블, 몇십만 루블을 막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와. 이걸 받아와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당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영령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국 공산당도 만들고 그 이제 공산당이 뭐 되게 이렇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그 적군과 백군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쟁에도 참여하고 그러다가 공산당 계열이 민간인 학살을 하니까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대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보복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많이 희생되고 이때 최재형 선생도 돌아가신다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뭐 두루두루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이름은 뭐냐면 독립운동사에서 되게 중요한 그 이르쿠츠파 공산당이라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르쿠츠파 그 공산당은 젊은이들이었어요. 되게 젊은 뭐 여기 보면은 뭐 박승만, 박 알렉세이, 남만춘, 김철훈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돌출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른바 조선인 공산주의 독립운동가 사이에서도 파벌 전쟁을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인물들이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더 좌파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한 이동이나 이런 한인사회당이니 한국공산당 이런 사람들은 상해 임시정부에 민족 자본가들이 껴있잖아요. 뭐 이시영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은 조선의 거부였잖아요. 그런 자본가들이 껴있는 임시정부하고 무슨 뭘 같이 하느냐. 쳤다 거기는. 임시정부에 참여한 사회주의자들은 진짜 사회주의 아니다. 그런 놈들이 아니라 진짜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한 그런 독자적인 공산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더 사실은 극좌적인 입장을 노선을 내세운 사람들이었는데 사람은 얼마 안 됐어요. 인원도 뭐 그 조선인 자체도 이렇게 치고 얼마 살지도 않았고 실제로 당원도 몇백 명, 백여 명밖에 안 되는데 걔들이 더 강경한 노선을 내세우면서 여기 그 코민테른에 러시아 소련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어떤 정당성 같은 걸 받아와서 그거를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게 되고 독립운동파를 휘젓고 다니게 되고 여기에 또 재밌는 건 그 한인사회당을 주도하던 아까 이동휘에 반대했던 문창범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한국민의회.
문창범이 원래 우파였는데 이때는 또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갖고 그러니까 이동희가 미우니까 이동희를 엿먹이기 위해서 이르크츠크파에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르크츠크파는 원래 소수 세력이었는데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 라면서 대한국민의회는 그래도 실체가 좀 있는 세력이었는데 얘네가 이르크츠크파에 붙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레닌이 줬던 40만 루블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놓고 이동희와 갈등을 벌였던 여운형이 그러면은 당신 이거를 이동희는 자기가 다 먹겠다고 이거는 한인사회당의 활동이니까 한인사회당이 다 먹겠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한국공산당을 만들었잖아요. 한인공산당. 아니 무슨 소리냐. 여운형이 보기에는 한인공산당으로 합쳐졌으니까 한인공산당이 써야지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는 한국 조선 한인사회당계가 한 작업이야. 사회당이 먹겠다고 하니까 이 돈 문제를 두고 이동희와 여운형이 갈라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장에서도 무슨 소리냐. 임시정부도 몫이 있는 거 아니냐. 임시정부 대표도 같이 갔는데 임시정부가 써야지. 근데 이걸 왜 니네가 다 먹냐. 그래서 김구가 암살범을 보내갖고 이 돈 갖고 오던 김립을 암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여기서부터 피비린내 나는 독립운동계 내부의 어떤 그 권력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삐진, 그러니까 이동희한테 실망한 여운형이 또 이르크츠크파에 붙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르크츠크파가 의외로 문창범과 여운형이 붙으면서 꽤 세력 있는 그 규모가 되게 된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서도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이르크츠크파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 이 양대 세력 간의 갈등이 생겨나면서 서로 러시아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인의 진짜 대표다, 우리가 대표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정통성 경쟁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얘기잖아.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독립운동계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19, 2권의 20년까지 갈 2권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요약은 제가 이 정도로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